여러분의 엄지손가락 지문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소용돌이치는 그 선들, 서로 얽히고 갈라지는 그 패턴을요. 이 세상에 지금까지 살았던 그 누구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그 누구도 정확히 똑같은 패턴을 가진 적이 없고 가지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지문은 원래 사람마다 다르다고요. 하지만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훨씬 더 이상하고 훨씬 더 깊은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그리고 그 답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 아직 엄마의 자궁 속에서 형체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그 시절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먼저 지문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태아였던 시절, 정확히는 임신 약 13주에서 19주 사이, 그러니까 손가락이 이제 막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는 그 짧은 시기에 지문이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의 태아는 아직 손톱도 제대로 자라지 않았고 눈꺼풀도 완전히 열리지 않은 아주 작고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연약한 손가락 끝에서 평생 변하지 않을 아주 정교한 패턴이 새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문을 만드는 피부층은 표피 아래 진피라고 불리는 층입니다. 이 시기에 진피는 표피 쪽으로 마치 작은 언덕들이 줄지어 솟아오르듯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 언덕들을 진피 유두라고 부릅니다. 이 유두들이 표피를 밀어 올리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지문의 융선, 그러니까 손가락 끝을 만졌을 때 느껴지는 그 미세한 굴곡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융선들이 형성되는 방식에 따라 소용돌이 모양, 고리 모양, 아치 모양 같은 큰 틀의 패턴이 결정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유전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는 손가락 끝 피부가 대략 어떤 큰 틀의 무늬를 가질지, 그러니까 소용돌이형이 될지 고리형이 될지 아치형이 될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부모와 자녀의 지문을 비교해 보면 큰 범주에서는 서로 닮은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시작됩니다. 이 큰 틀 안에서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융선이 갈라지고 어디서 끊기고 어디서 소용돌이가 몇 바퀴를 도는지 그 아주 미세한 세부 사항은 유전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궁이라는 환경 자체가 등장합니다. 태아가 자궁 속에서 자라나는 동안 손가락은 양수라는 액체 속에 둥둥 떠 있습니다. 이 양수는 완전히 고요하고 정지된 상태가 아닙니다. 태아 자신의 아주 작은 움직임, 엄마의 심장 박동과 혈류가 만들어내는 미세한 진동, 탯줄을 통해 전달되는 압력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양수 속에서 아주 미세한 흐름과 소용돌이를 끊임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손가락 끝의 진피 유두가 자라나는 바로 그 결정적인 시기에 이 미세한 액체의 흐름이 손끝 피부에 아주 미묘한 압력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 압력 차이는 정말 미세합니다. 하지만 진피 유두가 자라나는 그 예민한 순간에는 이 미세한 압력 차이 하나가 융선이 어느 방향으로 갈라질지, 어디서 끊어질지를 결정하는데 충분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의 지문에 있는 그 수많은 갈래길과 끊어진 점들은 여러분이 자궁 속에서 그 며칠 동안 정확히 어떻게 움직였는지, 양수가 그 순간 어떻게 흘렀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은 단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완벽하게 똑같이 재현된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하나의 수정란이 둘로 나뉘어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전자가 100% 동일합니다. 눈동자 색깔도 같고 혈액형도 같고 심지어 얼굴 생김새도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닮습니다. 그런데 지문만큼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만약 지문이 순전히 유전자에 의해 결정된다면 일란성 쌍둥이는 지문까지 똑같아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쌍둥이라 하더라도 자궁 속에서 각자 다른 위치에 자리 잡고 각자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양수의 흐름을 각자 다르게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유전자라는 설계도는 똑같았지만 그 설계도가 실제로 구현되는 물리적 환경, 그러니까 자궁 속에서의 그 짧고도 결정적인 몇 주 동안의 경험은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이 현상은 과학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알려줍니다. 바로 발달 과정에서의 무작위성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몸이 유전자라는 프로그램에 따라 정확하게 조립되는 기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문의 형성 과정은 우리 몸의 아주 세밀한 부분들이 유전자라는 큰 틀 안에서 발달 과정 중에 벌어지는 미세하고 무작위적인 물리적 사건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마치 건축가가 건물의 전체적인 설계도는 그렸지만 벽돌 하나하나가 정확히 어떤 각도로 어떤 미세한 균열과 함께 쌓일지는 그날의 바람과 습도, 인부의 손놀림 같은 우연한 요소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과정을 물리학자들과 발달 생물학자들은 카오스, 즉 혼돈 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혼돈 이론에서 아주 유명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아주 작은 초기 조건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개념이죠. 지문이 형성되는 그 몇 주 동안 양수 속의 미세한 흐름이라는 아주 작은 초기 조건의 차이가 손가락 끝 피부라는 아주 민감한 캔버스 위에서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증폭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정확히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조차 이 혼돈스러운 초기 조건의 차이를 피해 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형성된 지문 패턴은 그 이후로는 평생 변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은 자라면서 커지지만 그 안에 새겨진 융선의 패턴, 그러니까 갈라지는 지점과 끊어지는 지점의 상대적인 배열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건 마치 반죽이 부풀어 오르면서 그 안에 새겨진 무늬가 커지기는 해도 무늬의 근본적인 구조는 바뀌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심지어 손끝 피부가 다치거나 화상을 입어도 진피 유두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 한 피부가 재생되면서 원래의 지문 패턴이 거의 그대로 다시 나타납니다. 이건 그 패턴이 표피의 얕은 층이 아니라 훨씬 더 깊은 곳, 즉 진피 유두의 구조 자체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영속성 때문에 지문은 인류 역사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개인을 식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야기는 지문이 단순히 신원 확인을 위한 편리한 생체 정보 그 이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지문은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 아직 자기 자신이라는 의식조차 갖기 훨씬 전에 자궁이라는 어둡고 따뜻한 공간 속에서 겪었던 아주 짧고 무작위적인 물리적 사건들의 화석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완벽하게 고유한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모든 과학적 사실을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인류가 이 작은 소용돌이 무늬를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 그리고 이것이 정체성이라는 개념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류가 지문의 고유성을 실용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역사는 사실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는 점토판에 새긴 계약서에 지문을 찍어 서명을 대신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고대 중국에서도 관공서 문서에 지장을 찍는 관습이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지문이 정말로 개인마다 고유하다는 과학적 이해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손가락 끝에 무늬가 위조하기 어렵고 개인과 강하게 결부된 신체의 일부라는 직관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관습이었습니다. 지문의 고유성이 과학적으로 체계화되기 시작한 건 19세기 후반입니다. 영국의 과학자 프랜시스 골턴은 수천 명의 지문을 수집하고 분석하면서 지문이 크게 소용돌이형, 고리형, 아치형이라는 세 가지 기본 패턴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걸 밝혀냈고,
동시에 두 사람이 완전히 동일한 지문을 가질 확률이 통계적으로 사실상 0에 가깝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해 냈습니다. 이 영우는 이후 아르헨티나의 경찰 공무원이었던 후안 부세티치에 의해 실제 범죄 수사에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적용되었습니다. 1892년 부세티치는 지문 대조를 통해 한 살인 사건의 범인을 밝혀냈는데, 이는 지문 감식이 실제 사건 해결에 사용된 최초의 공식적인 사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지문 감식은 전 세계 형사 사법 시스템의 핵심적인 도구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는 것부터 공항의 출입국 심사, 은행의 본인 인증까지 지문은 우리 일상 곳곳에서 개인을 식별하는 아주 편리한 생체 정보로 쓰이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렇게 첨단 기술 시대의 지문이 여전히 가장 신뢰받는 신원 확인 수단 중 하나로 남아있는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그 근본적인 생물학적 사실, 즉, 지문이 자궁 속에서의 무작위적인 물리적 사건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위조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단순히 지문 감식의 역사로 마무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정체성이라는 것에 대해 훨씬 더 깊은 질문을 던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할 때 나의 생각, 나의 기억, 나의 선택, 나의 관계들을 떠올립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태어난 이후 세상과 상호작용하면서 서서히 쌓아 올린 것들입니다. 하지만 지문은 이 모든 것보다 먼저 존재했습니다. 여러분이 첫 숨을 쉬기도 전에, 첫 울음을 터뜨리기도 전에, 심지어 빛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의 몸은 이미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고유한 흔적을 스스로에게 새겨 넣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아주 흥미로운 역설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정체성이라는 것을 온전히 우리의 선택과 경험의 산물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나인 이유는 내가 살아오면서 내린 결정들, 내가 겪은 사건들, 내가 맺은 관계들 때문이라고요. 하지만 지문이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증거는 우리 정체성의 어떤 부분은 우리의 의지나 경험과는 전혀 무관하게 순전히 우연이라는 힘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그 패턴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패턴을 만들어낸 그 순간을 기억하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은 완전히, 온전히, 오직 여러분만의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오히려 아주 아름다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위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내가 정말로 특별한 존재인가? 나라는 존재가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정말로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손가락 끝을 내려다 볼 때마다 여러분은 아주 구체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주의 138억 년 역사 전체를 통틀어, 그리고 인류가 존재해 온 모든 시간을 통틀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 새겨진 그 정확한 패턴은 단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발생학과 확률론이 함께 증명하는 냉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 몸의 아주 작은 부분에서도 이렇게 순수한 우연이 이토록 고유하고 아름다운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의 성격, 우리의 취향, 우리가 특정한 순간에 느끼는 감정의 결까지도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분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우연한 발달 과정의 산물일지도 모릅니다. 이건 우리의 선택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건 우리가 이미 자궁 속에서부터 이토록 고유하게 시작된 존재이기에 그 이후에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과 만들어가는 모든 경험이 이미 완전히 유일한 밑그림 위에 덧그려지는 완전히 유일한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다음번에 무언가를 만지거나 사인을 하거나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 손가락을 갖다 댈 때 잠깐 멈춰서
그 손가락 끝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 소용돌이 무늬 하나하나는 여러분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 아주 어둡고 따뜻한 곳에서 양수가 만들어낸 우연한 흐름에 몸을 맡긴 채 우주가 단 한 번도 반복한 적 없는 방식으로 여러분을 빚어냈던 그 순간의 흔적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받았던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개인적인 선물입니다. 오늘도 저희 파인만의 길과 함께 이 흥미로운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자신의 몸에 새겨진 그 고유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주었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놀라운 현실의 조각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지문 형성 과정을 조절하는 유전학과 발생학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몸이 어떻게 손가락이라는 아주 복잡한 구조물을 만들어내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태아의 팔다리는 임신 초기 아주 작은 돌기 형태로 시작됩니다. 이 돌기가 점점 자라나면서 손목이 되고 그 끝에서 손가락이 갈라져 나옵니다. 이 과정을 지휘하는 건 혹스 유전자라고 불리는 아주 특별한 유전자 그룹입니다. 이 유전자들은 몸의 어느 부위가 머리가 되고 어느 부위가 팔다리가 되고 손가락이 정확히 몇 개가 생겨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말하자면 몸 전체의 설계도를 관리하는 총괄 감독관과 같습니다. 이 혹스 유전자 덕분에 우리는 대부분 5개의 손가락을 가지고 태어나고 손가락이 팔의 끝에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혹스 유전자는 손가락의 개수와 대략적인 위치, 큰 틀의 구조를 결정하지만 손가락 끝 피부에 새겨지는 융선의 아주 미세한 배열까지는 지시하지 않습니다. 이건 마치 건축 설계도가 건물이 몇 층인지, 방이 몇 개인지는 정확히 지정하지만 벽지의 무늬가 정확히 어느 지점에서 반복될지는 지정하지 않는 것과 비슷합니다. 유전자는 큰 틀을 만들고 그 틀 안에서 세부 사항은 발달 과정 중의 물리적 환경에 맡겨지는 겁니다. 이 지점에서 발생학자들이 사용하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 하나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형태, 형성 필드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발달 중인 조직 안에서 세포들이 서로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며 만들어내는 일종의 정보의 지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끝이 발달하는 동안 이 지형도 위에서 세포들은 압력, 장력, 그리고 화학 물질의 농도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자라나는 방향을 아주 미세하게 흔들어 놓는 것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양수의 흐름과 태아의 미세한 움직임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손가락 끝에 진피 유두가 자라나기 시작할 때 이 유두들은 처음에는 아주 무작위적으로 마치 씨앗이 흩뿌려지듯 배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서로 인접한 유두들끼리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점점 더 규칙적인 줄무늬의 패턴으로 정렬되어 갑니다. 이 과정은 물리학자들이 자기 조직화라고 부르는 현상과 아주 비슷합니다. 자기 조직화란 특별한 외부의 설계자 없이도 개별 구성 요소들이 서로의 상태에 반응하면서 저절로 질서 있는 패턴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모래 언덕에 바람이 만들어내는 물결문의 눈송이의 육각형 결정 구조, 그리고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 있는 그 소용돌이 무늬까지 모두 이 자기 조직화라는 원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자기 조직화 과정이야말로 왜 지문이 그토록 예측 불가능하면서도 동시에 아름답게 규칙적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큰 틀에서는 융선들이 서로 평행하게 줄지어 자라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주 작은 초기 조건의 차이, 예를 들어 특정 세포가 이웃 세포보다 아주 미세하게 먼저 신호를 받았는지, 혹은 양수의 흐름이 그 순간 어느 방향으로 살짝 더 강했는지에 따라 융선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갈라지거나 끊어지는 지점이 생겨납니다. 지문 감식 전문가들은
바로 이 갈라짐과 끊어짐의 지점들을 특징점이라고 부르며, 이 특징점들의 정확한 위치와 배열이야말로 지문을 개인마다 완전히 고유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손가락의 지문에는 평균적으로 100개 이상의 특징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특징점들이 정확히 같은 위치에 정확히 같은 형태로 배열될 확률은 수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사실상 0에 수렴합니다. 지구에 살았고, 살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인류의 수를 다 합쳐도 이 정도로 정밀한 우연의 일치가 두 번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과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이건 단순히 지문이 다양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손가락 끝에 새겨진 그 패턴이 우주 전체의 역사를 통틀어 단 한 번만 일어난,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물리적 사건의 결과라는 뜻입니다. 이 대목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고 이 사실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곱씹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 자신을 이루는 특징들, 예를 들어 성격이나 재능,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 같은 것들이 우리가 태어난 이후에 겪은 경험과 선택들에 의해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문은 이 모든 경험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러분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자신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로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정체성의 한 조각입니다. 여러분은 그 패턴이 새겨지는 순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어떤 선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궁 속을 떠다니는 아주 작은 존재로서 물리 법칙과 화학적 신호와 우연한 흐름이 만들어내는 그 순간을 온몸으로 통과했을 뿐입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문 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이 무작위성은 사실 우리 몸의 다른 여러 부분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뇌 속에 있는 수십억 개의 신경 세포들이 서로 연결되는 방식도 유전자가 큰 틀의 배선도를 제공하지만, 실제 연결의 세부 사항은 발달 과정 중의 무작위적인 신호와 활동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 신경과학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홍채의 무늬, 그러니까 여러분 눈동자 안에 있는 그 복잡한 실 같은 패턴도 지문과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자궁 속에서의 무작위적인 발달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건 우리 몸이 단순히 유전자라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실행하는 기계가 아니라 그 프로그램과 우연이라는 두 가지 힘이 끊임없이 협상하며 만들어내는 아주 독특한 결과물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서 이 패턴이 형성되고 나면 왜 그렇게 완벽하게 영구적으로 유지되는지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지문의 근본적인 구조는 표피가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진피, 유두에 새겨져 있습니다. 표피 세포들은 끊임없이 새로 만들어지고 떨어져 나가지만 진피 유두라는 물리적 구조 자체는 한 번 자리를 잡으면 평생 그 형태를 유지합니다. 이건 마치 강물이 계속 흘러가면서도 강바닥의 지형이 만들어내는 물살의 무늬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표피라는 물은 계속 새로 흐르지만 진피 유두라는 강바닥의 지형은 자궁 속에서 결정된 그 순간부터 변하지 않는 겁니다.